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TV를 보다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여성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이촌 향도가 활발하던 시절 가족들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던 여자 형제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시골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공장에 취직한 미싱사들과 입 하나 줄인다는 명목하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야 했던 우리네 엄마들의 이야기였죠. 그걸 보면서 저희 엄마는 엄청 우셨어요. 아마도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더 그랬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가난한 살림 탓에 외할아버지는 입 하나 줄이겠다고 엄마를 촌수도 가늠하기 힘든 아주 먼 친척집으로 보냈고 13살이던 엄마는 고향을 떠나와 그곳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살아야 했어요. 마치 식모처럼 집안의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면서 말이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친척집으로 온 뒤로 엄마는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했어요. 친척집 내외는 개치꼬에 불과했던 엄마를 학교까지 보내줄 생각 따윈 없었으니까요. 결국 국민학교는 엄마의 최종 학벌이 되고 말았죠. 매일 아침마다 엄마는 같은 또래의 그 집 딸이 입을 교복을 다려야 했어요. 자신이 입을 수 없는 군청색 교복 스커트와 하얀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서는 친척을 볼 때마다 엄마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었죠. 영악한 그 집 막내딸은 혹여 엄마가 먹을 걸 빼돌리지 않을까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했고 언니라는 호칭 대신 식모라고 불렀어요.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도 늘 우리 집 식모야. 쟤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야. 얼마나 먹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러다 수틀리는 날에는 지가 먹던 음식을 던져주며 먹어. 거지 주제에 왜 안 먹어? 안 먹으면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 이러면서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아무리 철없는 아이의 악이 없는 장난이라지만 매일같이 그 말을 듣고 사는 엄마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악의적이고 치졸한 괴롭힘이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그 집 안주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엄마를 나무라며 그러더래요. 철없는 애가 한 소리를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니? 어쩜 너는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니? 듣기 싫으니까 가서 빨래나 해.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면 네 먹는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아주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굴어? 본전도 못 찾은 엄마는 그 일 이후 그 집 어른들한테 하소연하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그저 집에서 나갈 방법만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딱히 월급을 받고 일했던 게 아니었기에 독립할 자금을 모으는 일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고향집에 갈 수도 없었죠. 딸 자식을 남의 집에 보내놓고도 걱정은커녕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 친척 어른이 다니던 의상실에 옷을 받으러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일하던 재단사가 엄마를 보고 반해서 연애 좀 하자고 졸라대기 시작했고 하도 귀찮게 굴어서 몇 번 만나줬더니 대뜸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거죠. 엄마는 처음엔 고작 18살이 무슨 결혼이냐고 콧방귀를 뀌었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집을 나갈 방법은 그것밖엔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의상실로 찾아가 재단사한테 그랬대요. 알다시피 난 돈 한 푼 못 받고 있는 식모예요. 혼수는커녕 이부자리 한 채도 해갈 돈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자 재단사는 결혼만 해준다면 호강은 못 시켜줘도 평생 굶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래요. 그 말을 하는 남자의 표정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엄마는 그 말을 믿었죠. 얼마 뒤 재단사가 친척 어른 내외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와 정식으로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려먹던 식모가 갑자기 집을 나간다고 하자 어른들은 나이를 핑계로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아니, 갑자기 결혼은 무슨 결혼? 얘 나이가 올해 몇인지 알아요? 18이에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20도 안 되네.
어떻게 결혼을 시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요. 30이 다 된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밖에 안 된 애랑 결혼을 하겠다니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너도 몸간수 잘하고 다녀. 팔랑 까져서는 어디 결혼한단 소리래. 되먹지 못한 년 같으니라고. 그때였어요. 친척 어른들 기세에 순순히 밀려날 줄 알았던 재단사가 주먹으로 바닥을 쾅 치면서 그랬죠. 알기는 아시네요. 경자가 어린 건. 그런 애를 학교도 안 보내고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어요. 그래놓고 누구한테 양심을 우누네요. 자기 자식들은 가회다 뭐다 돈 처발라 키우면서 친척들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애를 학교도 안 보냅니까? 저요. 적어도 당신들보다는 경자한테 잘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저요. 당신들한테 이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경자 데리고 가겠다고 통보하러 온 거라고요. 참, 그 전에 계산을 좀 해야겠네요. 지난 5년 동안 경자를 부려먹은 값, 그거 계산해주세요. 그 돈 안 주시면 저요. 이 집 큰딸이 다니는 여고 앞에서 목청이 터져라 떠들 겁니다. 어때요? 돈 줄 거예요, 말 거예요? 딸 자식을 끔찍이 여겼던 사람들이라 이 정도 협박이면 이불값 한 채 정도는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꽁으로 부렸대? 그동안 달마다 꼬박꼬박 시골집에 돈 붙여줬구만. 정 못 믿겠으면 시골에 전화해서 경자 니네 아빠한테 물어봐라. 시골 사람이라 순진한 줄 알았더니 어찌나 돈을 밝히나 몰라. 쥐방울만한 기집애 하나 데려와선 어찌나 돈 타령을 해대던지. 내가 널 성인 식모 월급 다 쳐주고 받았다. 그런데 뭐? 돈을 안 주고 부려?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라.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짓거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에 엄마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를 위해 나서주었던 재단사는 순순히 돌아가고 말았죠. 그날 밤 엄마는 시골 이장님 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은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 없던 때라 외할아버지는 이장님 댁에 와 전화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부녀간의 통화가 진행되었는데 그래, 네 월급 좀 받아 썼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장녀가 돼서는 지 오빠 공부시키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옛말에 딸 자식은 살림미천이라고 했다. 그러니 집안 위에 희생한다 생각하고 행여 그만둘 생각일랑 말아라. 네 오빠 대학 졸업시켜야지. 대학 졸업하려면 앞으로 2년은 더 다녀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에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더는 있기 싫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엄마는 그날 밤 백엔이씨 흠뻑 젖도록 밤새 울었어요. 그리곤 다음날 재단사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오빠 학비 때문에 2년은 그 집에서 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저씨, 저 기다리지 말고 다른 여자 만나 결혼하세요. 아저씨는 나이도 있고 저 같은 거 아니어도 결혼할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괜히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러자 재단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결혼 못해서 환장한 놈으로 보이니? 2년이든 10년이든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 그때까지 열심히 돈이나 모아둘 테니. 처음엔 저러다 얼마 뒤 마음이 변해서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재단사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일이 끝나면 집으로 찾아와 군밤이며 쌈배 과자 같은 주전부리를 전해주고 갔어요. 엄마는 서울에 올라와 그때 처음 나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10년 가까이 서울에 살았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남산타워를 가본 것도 재단사 아저씨 덕분이었다고 말이죠. 처음엔 그저 식모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만나게 된 남자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 됨됨이에 반해 결혼을 꿈꾸게 될 정도였죠. 그렇게 2년이나 더 식모살이를 한 엄마는 외삼촌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드디어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인정은 있었는지 친척 어른들은 엄마가 집을 나갈 때 약간의 돈을 내주며 고향에 보내지 말고 신혼살림 차리는데 보태 쓰라고 했대요. 외가에서는
엄마가 몇 년 더 일해서 집에 돈을 붙여주길 바랬기 때문에 엄마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이 결혼을 하는데도 혼수는커녕 숟가락 하나 보태주질 않았죠. 그렇게 엄마는 10살 차이나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봄에 저희 오빠가 태어났어요. 재단사였던 아빠는 오빠가 태어나자 의상실을 나와 가게를 차렸고 엄마는 젖먹이인 오빠를 데리고 가게로 나가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자투리천으로 기저귀를 만들어 써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수완이 좋았던 엄마 덕분에 손님이 늘어서 생활은 점점 나아졌고 근처에 살림집도 따로 구할 수 있었죠. 생활이 나아지자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도 자주 찾아오곤 했어요.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돈이었어요. 시골집 지분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막내 이모 학비가 없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외할아버지는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고 외삼촌은 결혼을 앞두고 집 구할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다가 엄마가 결혼할 땐 10원 한 장 안 보태주던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선 돈 뜯어갈 궁리만 하자 엄마는 아빠 보기 창피해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땅 문서까지 들고 와서는 때를 쓰지 뭐해요. 얼마 안 되는 농지라 팔아도 돈도 안 되는데 설마 이걸 담보로 잡겠나 싶었던 거죠. 애초에 땅 문서는 쇼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갈 생각뿐이었죠. 그 속을 아는 엄마는 얄미워서 덥석 땅 문서를 받아두었어요. 그러자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대충 신용만 하고는 돈을 안 갚을 요량이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살던 집을 빼서 외삼촌 결혼자금으로 빌려주고 다시 가게 안채해서 지내게 되었어요. 처가 도움은커녕 매번 돈만 뜯기고 사위 대접도 못 받아도 아빠는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빠한테 당신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라고 물을 정도로요. 그러자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사람 사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난 부모 얼굴도 모른 채 길바닥에 버려져 평생 외롭게 살았거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한텐 그마저도 부러운 일이야. 아버님이랑 형님이 급할 때 나를 찾아주는 것도 다 나를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 아니겠어? 난 그게 오히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나 있었겠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엄마를 위로할 줄 아는 아빠의 마음 씀씀이 덕분에 가족들은 좁은 골방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살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엄마는 저를 낳았어요. 저희 아빠는 원조 딸 바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를 이뻐했고 어디 가나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딸 자랑을 할 정도였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제가 5살 때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시련이 닥치고 말았죠. 아빠 없이는 의상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생계수단마저 잃어버린 엄마는 우리 남매를 키우기 위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3살 위인 오빠가 돌봐야 했죠. 투정을 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엄마를 보면 어린 마음에도 불쌍해 보였으니까요. 엄마가 밤늦게 돌아오면 오빠는 엄마 팔다리를 주무르곤 했어요. 그러면 저도 오빠를 따라 엄마 등도 밟아드리고 고사리 손으로 어깨도 주물러드리곤 했어요. 처음엔 니들도 힘들 텐데 그만하라고 하시던 엄마는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곤 하셨어요. 지쳐 잠든 엄마를 볼 때마다 빨리 커서 엄마 대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자 이전까지는 종종 왕래를 하던 외가 식구들도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어요. 혹여 우리 가족이 당신들 사는데 짐이 될까봐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였죠. 저희 아빠한테 결혼 자금까지 빌려갔던 외삼촌은 아예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 때문에 바쁘다는 게 이유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 갚으라고 할까봐 피했던 거예요. 언젠가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당장 수입이 끊기는 바람에 외삼촌한테 연락해 전에 빌려간 돈 좀 갚아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그깟 돈 안 떼어 먹으니까 닭달 좀 그만하라고 하더래요. 그래놓고는 얼마 뒤엔 시골 땅 문서 받은 걸로 가름하면 될 일이지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우습게 만든다며 아예 전화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외삼촌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이후 엄마는 더는 외삼촌한테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여동생이 식모살이에서 번 돈으로 대학을 나오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는 인간이니까 말 다 했죠 뭐. 그때 엄마를 도와준 건 다름 아닌 엄마가 식모 살던 집 친척이었어요. 엄마랑 동갑이었던 친척은 어린 시절 아침마다 자기 교복을 다려주던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돈 갚을 생각 말고 애들이랑 열심히 살아달라고 했대요. 가족도 나몰라라 는 마당에 그래도 친척이라고 마음을 써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크고 작은 고비를 숱하게 넘기며 저와 오빠는 성인이 되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한 저는 광고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게 되었고 오빠는 대학 졸업 후 취준생으로 살고 있었죠. 가난한 살림 탓에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는커녕 대학도 자기 손으로 벌어서 다녀야 했던 오빠는 명문대 출신임에도 나머지 스펙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보며 늘 죄스러워하셨죠. 그래서 오빠가 쉬이 취직을 못하는 걸 모두 당신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취직을 못하던 오빠가 공기업에 취직이 된 거예요. 연봉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기업 못지않게 각광받는 곳이었죠. 돈을 많이 주는 대신 소처럼 부리는 대기업보다는 월급은 적어도 적당한 업무량과 업무 시간을 통해 내 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빠가 취직을 하자 그동안 아들 걱정에 잠 못 들던 엄마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빠가 취직을 하고 얼마 뒤 창백한 얼굴로 퇴근해선 피곤하다며 저녁밥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낯선 환경에서 일을 하려니 힘든가 보다 생각했는데 글쎄 다음날 출근 시간이 넘도록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정신도 못 차리고 그대로 까부라지더라고요. 깜짝 놀란 엄마와 저는 119에 전화해 오빠를 응급실에 데려갔고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죠. 급성 백혈병이요? 그동안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내 아들이 왜 그런 병에 걸린대요? 엄마는 황망한 표정으로 의사를 붙잡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날부터 저희 집은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남편 잃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엄마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할 뿐이었죠.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오빠와 엄마를 돌봐야 했지만 저라고 뭘 알겠어요. 그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틈틈이 엄마랑 교대를 하며 오빠 병상을 지킬 뿐이었죠.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적어도 2, 3년은 치료를 해야 한다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제 월급으로는 택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외삼촌이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대뜸 500만 원을 내밀며 오래전에 빌렸던 결혼자금을 이제야 갚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이자 명목으로 좀 더 보탰다. 성준이가 아프다던데 돈 필요할 거 아니니? 그래서 애 엄마한테 말해 급히 준비한 거야. 어떻게든 애는 살려야지. 마침 오빠 병원비며 치료비로 돈이 궁했던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맙다는 말만 이어갔어요. 그리고 말이다. 그때 담보로 잡았던 땅 말이다. 그건 잘 가지고 있지? 돈도 받았으니 땅 문서는 돌려주었으면 좋겠구나. 땅 문서는 어딨니? 병상을 비우기 뭐하면 내가 집에 가서 찾아갈게. 땅 문서 어디다 뒀니? 조카가 입원한 병원에 와서는 조카 얼굴도 한번 안 보고 땅 문서부터 챙기는 외삼촌이 왠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단 돈은 돌려주고 나중에 땅 문서 찾으면 그때 받자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무슨 일을 그리 복잡하게 하냐면서 짜증을 내지 뭐예요. 그 모습에 엄마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돈은 돌려주었어요. 나중에 땅 문서랑 바꾸자면서요. 외삼촌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할 수 없이 돈 봉투를 들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막내 이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큰오빠가 찾아갔었다며. 그래서 땅 문서는 줬니? 왠지 꺼림직해서 안 줬다고 했더니 잘했다 잘했어. 그 인간이 땅값 올랐다는 소리를 듣곤 이제야 돈 준비해서 갔던 거야. 너 잘 들어. 절대로 네 외삼촌한테 땅 문서 주지 마. 그 땅 옆으로 도로가 나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더라. 네 엄마는 마음 약해서 큰오빠한테 속을지 모르니까 네가 잘 챙겨. 맹지인 줄 알았던 땅이 세월이 흘러 노른자 땅이 돼버린 거였어요. 외삼촌은 그제야 돈 욕심에 땅 문서 찾겠다고 돈을 마련해 온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땅 문서 타령을 했던 거였고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적어도 3억은 받겠더라고요. 그 돈이면 오빠 병원비며 치료비를 하고도 남을 돈이었죠. 그런데 그걸 단돈 500에 먹겠다고요? 정말 날강도가 따로 없었죠. 저는 엄마한테 이번 일을 얘기하곤 절대로 외삼촌한테 땅 문서를 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외삼촌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이번엔 돈을 조금 더 보태 700만 원을 내밀며 땅 문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조용히 일어나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와 삼촌 머리에 뿌려댔어요. 이 쓰레기만도 못한 개놈아. 내 남편 죽었을 땐 코빼기도 안 베더니 땅값 올랐다니까 문지방이 닳도록 내 집에 드나드냐 이 썩을 놈아. 네 조카가 사경을 헤매는데도 얼굴 한번 찾아볼 생각도 않는 놈이 어디 사람이냐?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대학까지 보내준 나한테 네가 이럴 수 있어? 인간이 덜 됐는데 공부는 해서 뭐하고 밥은 처먹고 뭐하냐? 죽어라 이놈아. 너 같은 건 차라리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버려 이 연병할 놈아.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낯짝 들고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라. 그땐 아주 너 죽고 나 죽을 테니까 내 집에서 썩 나가. 이년이 미쳤나? 어디 오빠한테 욕짓거리야. 내가 언제 너 보고 식모살해하며 등록금 대달랬냐? 아버지가 시킨 걸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 이 나라에 가족 위에 공장 나가고 식모살이한 사람이 한둘이냐? 근데 왜 너만 유세를 떨고 지랄이야?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 무식한 줄은 알았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가 순순히 땅 문서 안 내놓겠다면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뺏는 수밖에. 어디서 겁없이 까불어 무식한 년 같은 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내 앞에서 내 엄마가 저런 인간한테 험한 소리를 듣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외삼촌, 저희 엄마가 무식하다고요? 그럼 그런 여동생 등에 빨대 꽂고 산 외삼촌은 어떤 인간인데요? 걔도요, 지 밥 준 주인은 안 물어요. 하물며 인간이라는 게 지 공부시켜준 은인한테 비수를 꼽아요? 그래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요? 네,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예전에 엄마가 식모살이 해서 외삼촌 등록금 된 돈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다행히 저희 엄마가 식모살이 할 때 같이 자란 그 집 따님이랑 연락도 하고 있으니 그 집 식구들을 증인으로 삼으면 되겠네요. 남의 희생을 통해 지금껏 사셨으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 보니
저희도 측은지심 따윈 안 가져도 되겠네요. 그리고요, 돈 빌려가고 준 땅 문서는요, 법정에 가서 따져도 다시 못 찾아가요. 게다가 외삼촌 입으로 빌린 돈 대신 그 땅으로 가름하겠다고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 헛물 켜지 마세요. 변호사비까지 잃고 피눈물 흘리기 싫으면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무식하다느니 어쩌느니 망발을 하면 그땐 진짜 무식한 게 뭔지 톡톡히 보여드릴 테니 각오하세요. 저는 외삼촌 등을 떠밀어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자 대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잘못했으니 제발 땅 문서만은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결국 그 땅은 팔아서 오빠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남은 돈은 엄마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고요. 다행히 오빠는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2년 뒤 다시 회사에 복귀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외삼촌이요. 하던 사업이 망해서 야반도주를 했다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라 형제들도 모두 등을 돌린 참이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말로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며 딸의 희생을 강요했던 외할아버지는 결국 아들 인생도 망치고 제삿밥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따지고 보면 이런 게 바로 자업자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주변을 잘 보살피며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길었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